그 2023 환동의 아카데미 오늘 세 번째 강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환동의 아카데미와 또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보수적 융합문명연구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조금씩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좋은 강연을 함께 시작 때부터 들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분들 조금 오실 때까지만 강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동의 아카데미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포항학 아카데미였고요. 그전에는 푸른문화학교 등등으로 해서 대시민 강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5년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포항학 아카데미가 작년에는 특히나 해양도시 포항이라는 소주제로 해서 우리가 포항이 가지고 있는, 정말 포항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포항이 가지고 있는 바다의 특성, 그리고 바다를 품고 있는 포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작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한 바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확대되어서 올해는 포항학 아카데미에서 환동의 아카데미로 좀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좀 더 넓은 시야의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더 올해는 소위 이야기하는 전국구의 정말 바다 전문가분들을 한 분 한 분 어렵게 섭외가 되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강의는 서울대 주경철 교수님이 해주셨죠. 바다 인류라는 제목으로 어떤 대륙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해양 중심으로 풀어보는 다시의 어떤 역사를 다시 보는 어떤 그러한 시각으로 결국 포항에 사는, 즉 바다를 갖고 있는 포항에 사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강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키오스트의 강도형 원장님께서 우리 해양과학의 가장 컨트롤 타워죠. 우리 포항에도 저기 영일만 신항에 가면 로봇 실증센터가 있어서 키오스트의 분원까지 우리 포항에 있으니까 더 키오스트가 어떠한 곳인지, 또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원장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를 조금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융합문명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포스텍은 어떤 공과대학으로 전문되어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립이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인문학적인 필요성이나 좀 더 통합적인, 융합적인 그러한 교육이 필요해서 융합문명연구원이 생겼고요. 융합문명연구원 안에서 여러 원들이 있죠. 아시다시피 시민교육원은 시민들한테 강좌를 며칠 전에도 굉장히 호응도 좋은 그런 강연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환동의 아카데미는 저희들 환동의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 계시는데 원장님 한번 인사, 그래도 예, 융합문명연구원 원장님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 원의 제일 위에 있는 융합문명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요. 저는 환동의 아카데미를 주관하고 있는 환동의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강연을 시작하면서 강사 소개를 같이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총 9강을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 위기를 헤쳐갈 슬기로운 실천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홍선욱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 대표님의 강의를 들을 텐데요. 제가 간단 양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선욱 대표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 해양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촉연구원을 역임하시고 2009년부터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을 설립하셔서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 바다 이야기, 그리고 바다로 간 플라스틱이라는 책 저자이시고, 그리고 플라스틱이 온다를 번역하신 바 있으시고요. 이따 본 강연에서 계속 말씀이 있으시리라 믿는데, 어떤 바다의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그런 어떤 바다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2009년부터 해온 시민단체더라고요. 그리고
시민과학이라는 말씀을 쓰시던데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 또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또 놀랍고 관심 있는 부분이 그러한 시민단체 활동을 과학이라는 즉 시민과학으로서 어떤 더 우리 사회에 도움되게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여러 언론의 인터뷰가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오늘 강연을 마련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 강연인데요. 강연 듣고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응답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순욱 대표님 와 계시는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공간에 제가 올라와 있으니까 정말 특별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환동의 아카데미라는 그 전체 기획이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거기에 저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제도에 살고 있고요. 거제도에서 지금 왔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공간은 아닌데 자주 오지는 못했어요, 포항에. 근데 저희가 이제 포항에 어떤 그 해양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정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저희의 파트너들이 열심히 이제 해안에서 쓰레기 조사를 하고 결과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반에서 조금 더 초과할 수도 있겠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위기라는 이제 제목이 이미 나와 있어서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위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강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강의의 반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언론이나 많은 책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도자료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이제 실천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제목을 저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해양 쓰레기를 처음 알게 된 거는 2001년도에 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2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이제 전국의 23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는 이 문제가 저한테 너무 재밌는 주제였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그 저의 화두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션을 만든 것은 해양 쓰레기 문제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2009년에 설립을 했지만 그 이전에 22년 동안의 이 활동과 경험과 저의 이제 어떤 연구 내용들 그런 것들이 저희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따로 받는 이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실 거라 전 넘어가고요. 오션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통영에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전부 플라스틱 그리고 해양 쓰레기 요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무대로 먼저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까지 확대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재정의 원천은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시민단체니까 기부금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80%가 저희 재정의 80%는 연구 프로젝트,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인건비나 운영비나 전 모든 비용을 다 쓰고 이제 후원금, 기부금을 가지고서는 인건비를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활동에 그 비용을 다 쓰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함께하는 전국의 72개 시민단체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 연구자들은 14명이지만 뭐 인턴이나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분까지 합치면 한 20명이 항상 이 문제를 계속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실천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핵심 시민과학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까 시민과학 말씀 잠깐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민과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하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또는 뭐 학위가 있는 사람들, 대학원생들 또는 어떤 과학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 누구나 어떤 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민과학을 디자인하고 시민과학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을 모으고 훈련을 시키고 시민과학 활동을 시키고 그 결과를 모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모니터링 및 연구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정책 변화를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모두 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국내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의 80%는 연구 활동인데 연구 활동은 저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민 활동 부분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 27편의 논문이 다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지의 60%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도 영어가 조금 많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그림하고 제목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는 뒤쪽에 제가 왜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 해야 되는가라고 설명할 때 이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션은 2021년 말에 유엔 환경계획에서 인증받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저희가 인증받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유일하게 인증받은 기관이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4개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총 6개의 비영리 기관이 인증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IMO라는 국제기구의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해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연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3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3번이 이제 저희들의 노력과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뭔지? 미스터 선샤인.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 100년, 100년 전에 플라스틱이 없던 시절이에요. 사실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가 10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뭐 1800년대 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 이제 개발된 것이 그렇지 실제로 활용이 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멋있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또 다른 사진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플라스틱이 없이 우리의 그 옷들이 이렇게 다 천연 소재의 이런 소박한 옷들을 우리가 입고 있었고 이 사진 속의 모든 것은 다 천연 물질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는 철기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가 하는 장신구나 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은 다 철기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이 된 것은 50년대 이후인데 이것은 55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라이프라고 하는 매거진의 표지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건 신소재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소재. 그러니까 신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 주방용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을 생산하고 이것을 이렇게 뿌리면서 더 이상 설거지를 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썼습니다.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 가볍다
그리고 오래간다, 싸다, 그다음에 색깔도 투명한 것부터 다양한 색깔을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생물의 변질도 안 되고 화학약품도 잘 견디죠. 녹슬지도 않고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그림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50년대 이후에 2030년까지 지금 이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가 자원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중국에서 찍은 건데 저거는 우리나라 옛날 사진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런 넉마주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있었어요? 비슷한 연배신 거죠? 그래서 넉마주의가 있어서 길거리에 쓸만한 것들은 다 주워가지고 재사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했죠. 그래서 엿도 많이 바꿔먹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요 하나하나의 플라스틱마저도 다 주워가지고 어딘가에 또 묶어서 쓰고 이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아가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젖병을 물리죠. 기저귀를 채우고요. 그게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회용 기저귀가 하루에도 여러 개를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수의도 합성 섬유를 씁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천연의 마 소재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생 동안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미국의 한 가정이 4인 가족이 일주일간 쓰고 버린 쓰레기 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캠페인이거든요. 이 그레그 시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 이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고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다면 차곡차곡 우리 집에 이만한 쓰레기가 쌓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종이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이게 좀 약간 빛이 약한데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플라스티쿠스인가 어쩐가 하는 이런 이 성찰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성찰이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풍요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요롭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우리 집은 깨끗하게 하고 멋있게 가꾸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버린 많은 쓰레기, 더 쓸 수 있는데 버린 많은 것들이 저렇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아까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버릴 때는 단점이 됩니다. 장점이 그렇게 많은 만큼 단점도 많은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워낙 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쓰고 많이 버리고요. 그다음에 만들 때 독성 물질을 집어넣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명하게도 만들고 휘어지게도 만들고 단단하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화학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재활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잘 씻고 분리도 잘하고 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만큼 내가 배출한 거를 다 100% 다 깨끗하게 배출했으니까 다 재활용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우리가 대하는 그 처리할 때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재활용, 매립, 소각 세 가지밖에 없는데 또 하나 이제 재사용이죠. 그건 이제 폐기물이 되기 전이니까 매립을 하면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부피가 크잖아요, 플라스틱이. 무게는 가벼우니까 톤수는 적은데 부피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을 내뿜죠. 그리고 이 열을 내뿜기 때문에 여기서 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내뿜어서 지금은 소각도 큰 문제로 지금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재활용률이 높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재활용률이 9%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이 높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소각을 하면서 열을 회수하는 것까지도
재활용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재활용하고는 다른 그 재활용의 어떤 그 통계의 맹점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그 숫자에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재활용 비율 9% 정도 재활용되고 있고, 소각이 12%, 그리고 투기와 매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 합치면 70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78%. 78%가 투기를 했거나 매립을 했거나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환경에 방치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이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좀 진한 그 색깔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에서 어느 한 곳으로 지금 모이고 있죠. 그 점이 어딘가요? 중국이에요. 중국으로 많은 폐플라스틱을 수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중국이 이걸 금지시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버릴 곳이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아까 78%가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2010년도에 마산만 해저에서 그 키오스트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샘플하다가, 해저면 샘플하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준 건데, 2010년에 발견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날짜가 잘 보이지 않는데, 요게 그 가격이 2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010년에는 가격이 700원이었어요. 지금은 2023년 지금은 2,000원인 것 같아요. 아니 1,000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한 뭐 80, 90년대 뭐 이때쯤 생산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발견한 건데, 거제도에서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는 장소가 있어요. 항상 쓰레기를 조사하고 다 치웁니다. 그 자리에 이게 어디선가 나타난 거예요. 2022년에. 근데 저 그 과자 봉지에 롯데 공업 주식회사라고 써 있고요. 저 과자 봉지가 80년대에 나온 과자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거제도에 80년대니까 한 40년 만에 어디선가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쌩쌩하잖아요. 40년이 지나도, 비닐봉지가 40년이 지나도 쌩쌩하고 그대로 그렇게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맨 처음에 추출을 할 때는 석유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여기 플라스틱 수지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에서 까만 그림에서부터 세 번째 그림이 플라스틱 수지라는 겁니다. 그게 1차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석유에서 1차 플라스틱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플라스틱을 각 공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만들고 각종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제품을 만든 다음에는 배송을 하고, 포장하고 배송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사용이 종료된 다음에 재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사용이 종료된 다음에는 매립이나 재활용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 순환이 되면 우리가 자원순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전주기 관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생애주기 관리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순환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기 밑에가 고리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 끊어진 고리로 바다로 쓰레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육상에서 나오는 쓰레기, 생활계 폐기물의 한 1%도 안 되는 게 해양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왜 1%도 안 되는 그 해양 쓰레기를 20년이나 하고 있을까요? 하려면은 99% 육상 쓰레기를 할 것이지. 이게 양은 적은데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 피해를 일으키니까 이것을 막겠다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로 들어간 그 얼마 안 되는 양이 사실은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이게 이제 부산 사진인데요. 이게 부산의 한 항구에서 찍었는데 이게 병이 거의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얘는 좀 이게 지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반쯤 잠겨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잘 이동을 할까요? 플라스틱이 더 잘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 위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바람이 잘 이동하죠. 그런데 만약에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람은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물속에 잠겨 있으면.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점 같은 것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인데, 미세 플라스틱은 해류를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력이 좋은 물 위로 많이 떠오른 쓰레기들은 바람과 함께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같이 받아서 움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냉장고도 막 둥 떠다녀요. 냉장고 문을 딱 닫아놓으면 그 안에 굉장히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둥둥 떠서 다른 나라로도 갑니다. 바람에 잘 밀리고 물에 잘 떠서 멀리까지 이동을 하고요. 작은 알갱이로 부스러지는데 쪼개지는데 녹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플라스틱이 녹는 거 봤어요? 물에? 플라스틱 안에 물을 담아놓으면 플라스틱이 녹습니까? 녹지 않죠. 안 녹으니까 담아놓죠. 플라스틱은 녹지 않아요. 우리가 분해라는 말을 쓰는데 몇십 년 지나면 분해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분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해라는 말은 거기서 쓰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도록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독성 물질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소수성이라고 해가지고 독성 물질을 물속에서 뽑아내는 그런 화학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먹이 그물을 타고 이 독성 물질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애가 둘인데 저희 애가 먹은 거예요. 이게 위에가 구슬도 먹고 볼트와 너트 중에 너트도 먹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알갱이도 먹더라고요. 저희 애가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집을 떠났는데 얘는 4살 때 바닷가에 데려갔더니 뭐 하얀 걸 막 주워 먹는데 가서 보니까 스티로폼을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은 이걸 먹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알바트로스라는 새나 바다거북은 어떻겠습니까? 얘네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은 어릴 때만 이걸 구분을 못하는데 알바트로스는 어미가 돼서도 이게 먹는 것인지 먹지 못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거를 차곡차곡 자기 배에 가져와서 개워서 새끼에게 먹여줍니다. 저게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먹고 많이 잘 자라라라고 입에다 넣어주는 거죠. 바다거북은 제주도에서 그 수족관에서 열심히 잘 키운 다음에 방생을 했습니다. 저게 2018년도 사진인데 방생을 했는데 방생한 지 열 하루 만에 죽은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 하루 만에 저 많은 걸 먹었는데 그게 다 플라스틱 비닐류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저기 뭉쳐진 작은 비닐 조각 같은 거, 그다음에 그 그물 조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먹고 열 하루 만에 죽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다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멸종위기 바다새에 대한 영향도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둥지가 왼쪽에 있는 게 그 인천에 있는 어떤 암초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그 둥지입니다. 근데 둥지가 저렇게 심각할 정도로 그 둥지하고 같이 쓰레기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모든 둥지에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자연모를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저어새가 그 둥지 재료를 찾기 쉽게 이렇게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해줬더니 둥지가 튼튼해졌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걸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저런 이제 허술한 둥지 속에서 제대로 부화가 안 돼서 이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가 생존율이 좀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울진에서 주신 사진인데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재작년인가 받았습니다.
횟집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사진을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 아구찜을 하려고, 아구를 손질하려고 했는데 배가 불룩해가지고 이렇게 갈라보니까 페트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귀는 입이 크잖아요. 입이 크고 아무거나 다 일단 쫙 빨아들여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는 건지 먹지 않는 건지 알지도 못한 채 한꺼번에 그냥 확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저희들이 이제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울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해나 이런 데서도 종종 이런 일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2017년에 한 건데, 해군 함정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장비가 좋고 그렇다고 해도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게 이게 둥둥 떠다니는 폐어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00건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해군 SSU가 저희한테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해군 사관학교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분석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 사례를 보면 단 한 척의 배도 피해가질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다 걸린 거예요. 평균 2.3회. 이것 때문에 걸려서 배를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리하는 SSU 구조 전대에서 여기에 나와서 저 엉킨 저 밧줄을 다 풀어서 가지고 빼내야 됩니다. 바다 속에서.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에 대한 영향이 제일 궁금하시죠? 대변. 사람의 대변을 또 조사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액을 조사하셨고 어떤 분은 폐를 조사했습니다. 모두 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볼 때는 우리가 크기를 잘 봐야 되는데, 보통은 5mm보다 작은 거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보통 미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5mm부터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대변에서 나오기도 하고, 혈액을 검사를 해봤더니 네덜란드의 22명의 지원자들을 받아가지고 혈액을 이제 그 피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PS가 나온 그 노란 선 보이시나요? 노란 PS라고 되어 있는 게 폴리스티렌입니다. 폴리스티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 양으로 보면은 폴리에틸렌, PE, 폴리에틸렌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페트 성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를 이식한 환자들의 그 폐에서 폐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85%에서 13명의 환자의 그 폐 중에 85%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는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하는 그 기법, 검출하는 장비, 그다음에 크기, 범위, 얼마나 세밀하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우리 언론에 이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체에는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일까? 아까 그 대변 이야기에서 하나 조금 더 설명하자면, 어린이, 영유아의 대변에서는 단위 부피당 미세 플라스틱 양이 성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더 많이 들어가요.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의 몸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들은 설탕 속에서 발견했다. 그다음에 꿀에서도 발견했다. 소금에서도 나왔다. 그다음에 어류의 그 뱃속에서도 나왔다. 또는 맥주에서도 나오고, 저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컵은 물을 말합니다. 물 속에서도 나왔다. 페트병. 저거 이제 뒤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 꿀이나, 왼쪽이 이제 꿀입니다. 왼쪽이 꿀이고 그 다음이 소금입니다. 빨간색이.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맨 오른쪽에 있는 긴 막대는 대기 중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물을 안 먹고 무엇을 피하고 천일염을 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할 수가 없다. 대기 중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이 야외고 오른쪽이 실내입니다. 어디가 더 점이 많아요? 실내가 더 많아요. 여러분, 실내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실외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오는 거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스크를 써도 집에서는 마스크를 못 쓰잖아요.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도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그 국제적인 그 지식의 흐름, 그다음에 운동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이제 언론이나 어딘가에서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라고 들어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번 들어보신 분. 예, 내리시고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예. 태평양의 쓰레기 섬을 직접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없으시죠? 직접 보지는 않으셨죠? 사진으로 보셨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태평양의 쓰레기 섬이라고 하면 이 물 위에 이렇게 뭐가 떠 있는 이런 것을 상상을 하시잖아요. 예전에 진짜 오래전에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그 우리나라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그때부터 더 많이 믿게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저기에 그 열병합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그 중앙 일간지에 투고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경우에는 저기다가 투발루의 어떤 가라앉는 나라의 그 주민들을 여기다 입주시키자, 여기로 옮겨서 살게 하자,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하는 곳에 이 분포도입니다. 저기 색깔이 진할수록 뭐가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목이 뭐로 돼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 분포도이죠. 저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플라스틱 섬이 북태평양에 큰 게 하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 5개가 있고 더 늘어나고 있다더라. 그리고 그 섬의 크기는 한반도의 몇 배인데, 뭐 제가 책을 썼던 2008년도에는 그게 뭐 6배였는데 지금은 막 10몇 배로 막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 자리에 가서 자세히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물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 위에는, 물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 속에 칫솔, 그다음에 칫솔 옆에 작은 뭐 알갱이들, 그리고 저쪽에도 물고기가 작은 게 있지만 그 옆에 작은 알갱이들, 컵이 있지만 컵이 쪼개지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 그게 뭘까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섬은 상상 속의 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미세 플라스틱 섬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그렇게 쓰신 거는 그분도 인터넷에서 보고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는 관심,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1년에 논문이 1000편씩 나옵니다. 그 많은 연구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의 지구가 지금, 우리의 지구 바다가 점점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 수준이 1년에 발생하는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금부터 2016년 기준으로 24년 후에 2배가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3배가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바다에는 얼마나 누적이 됐느냐, 4배가 누적이 된다라는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언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 이게 실리고, 그 다음 해에 UNEP에서 이 From Pollution to Solution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다시 내면서 전 지구적으로 우리의 그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 위기에도 영향을 주고 기후 위기도 또 플라스틱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평가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태평양의 쓰레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물 아래에 이렇게 작은 어떤 알갱이들이 작은 쓰레기와 함께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평양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플라스틱이 이제 누군가 뭐 옆에서 심각하다고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겠어? 문제가 됩니다. 이제 회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만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와 지역회와 국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냐면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저 잠그는 노력보다 이 밑에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1년에 1,000억씩 쓰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이 밑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되게 안타까운 점인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나옵니다.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석유를 추출하는 유전이 저기 있죠. 유전이 있고 거기서 이 석유를 뽑아 올려가지고 처음에 1차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아까 플라스틱 수지라고 말씀드렸던 동글동글한 작은 알갱이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제품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수지를 만들어내는 한 계속 지금처럼 생산하는 한 이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차 플라스틱 저 양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되냐? 바다로 들어갈 때는 저쪽에서 막아야 됩니다. 파이프가 있는 쪽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그런 사람이 계시면 말리셔야 되고요. 그런 곳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먼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먼지를 우리가 해결할 때 먼지를 발생시키는 거를 차단해야 되죠. 그게 바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속에 있는 저 미세먼지와도 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수거는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고 생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생태계에 영향이 없이 수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꼭지가 여기입니다. 어디 진한 게 원인입니다. 진한 데가 어딘가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이 이 전체 수도꼭지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와서 이 이후로 중국이 굉장히 많이 좀 비난도 받고 비난을 받았으니까 2017년에 그러면 이거는 너네들도 책임 있으니까 플라스틱 수입 안 할 거야 해가지고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겁니다. 이 논문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많이 내보내지 않는다는 논문을 막 내죠. 여러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과장이 되었긴 하고 많은 부분에 이제 그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논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시아 쪽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는 성장하는 반면 폐기물 처리의 어떤 시스템은 적은 이런 나라에서 이 쓰레기를 주로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 쓰레기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느슨한 어떤 조직을 UNEP가 만들어 가지고 이 UNEP의 이름으로 캠페인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안에 2015년에 드디어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이 플라스틱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에서 9월 달에 열렸는데 이때 1,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일주일 정도 행사를 했는데 저희 오션도 이제 이 전체 그 오거나이저로는 아니지만 그 국내 공동 주관 기관으로 들어가서 작년에 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이 행사가 열리지 못하다가 열린 거라서 한 뭐
900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일회용 플라스틱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로 웨이스트로 치러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UNEP 유엔 환경총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달에. 그래서 그 후로 지금 정부 간 협상위원회라고 하는 저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저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1차, 2차 지금 열렸고요. 저게 5차까지 열린 다음에 이 2025년경에 이 플라스틱 협약일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기후 협약하고 비슷한 건데 법적 구속력이 있고 아마 플라스틱 세금 이런 것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그 인류의 문명의 각성을 일으키는 큰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요. 저희 오션에서는 국제협력팀장이 이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작년 올해 계속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협약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거에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렇고 지역회는 지역회라는 말은 태평양이나 그 인도양 같은 큰 바다 말고 몇 개 나라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바다를 말하는데 그 바다마다 모두 해양 쓰레기 실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플라스틱 협회를 만들고 자기들도 이 부분에 기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사실 제일 약한 게 기업의 활동이에요. 기업들은 어쨌든 플라스틱을 막 써가지고 이윤을 창출했었는데 그것을 못 쓰게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그 협약에서 어떻게든 기업의 불리한 부분을 빼려고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협약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열린데 참여한 이제 저희 국제협력팀장이 보고하기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 협상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수출하고 석유를 생산하고 하는 나라들이 이 협약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굉장히 이 협상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이 해양 쓰레기를 전담을 하지만 환경부의 경우에는 육상의 모든 플라스틱 관련된 정책들을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 정책이라든가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를 이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어민들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작은 실천 프로그램들을 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받아서 관리 정책을 직접 시행을 하거나 해양 폐기물 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해양과학기술원 중에 남해연구소가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 세계적으로 한 탑 3 정도에 해당하는 연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제가 막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을 2011년부터 시작을 했죠. 저희 오션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오션은 해양 쓰레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는 양, 하나는 피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과학을 통해서 양적으로 우리 해변에서 가장 중요한 쓰레기가 뭐고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그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피해 쪽에서도 여러 시민과학의 결과들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심각한 건가를 파악을 해서 예방과 저감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바닷가에 많이 있는 이제 쓰레기들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저희들이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 해안에 있는 쓰레기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그 2001년도에 KMI라는 연구소에서 있을 때부터 시민단체하고 했던 여러 가지 국제연안정화 행사라는 게 있었는데 2001년부터 저기 써 있죠. 저것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시민과학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하고 저희 공동 설립자가 이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디자인해가지고 해양수산부를 설득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이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의 해양 쓰레기에 대한 가장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책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5mm 이상의 큰 쓰레기를 주로 했었지만 지난 한 3년 동안에는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 이제 저쪽에서 조사가 잘 되지 않은 쓰레기들,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5mm보다 더 작은 것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 중에 어떤 게 뭐다라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림은 뭔가요? 자, 맨 아래쪽에 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5mm에서 1mm 사이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저게 어디서 왔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색깔은 화려한데 뭔지 모르잖아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럼 요거는요? 요거는 뭔지 모르시죠? 굴 양식에 쓰는 겁니다. 이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거는요? 어디에 쓰는 걸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시면은 바구니도 있고 스티로폼 부표도 있고 위에 걸 보면은 우리가 저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쓰레기를 줄이고 싶을 때 정책을 만들 때는 미세 플라스틱만 보면은 절대 정책이 나오질 않아요. 큰 걸 봐야 돼요. 큰 쓰레기를 보고 큰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그 원인, 주요 원인은 뭐냐? 맨 위에 있는 그 진한 그 선이 뭘 나타낼까요? 이거는 피셔리라고 돼 있는데 수산업에서 나온 겁니다. 양식업과 어선업에서 나온 쓰레기가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생활 쓰레기입니다. 세 번째 연두색이 해변에서 놀다가 버린 쓰레기입니다. 제가 이제 10가지로 이렇게 원인을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사실 저 위에 보시면 하얀색이 있죠. 하얀색이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된 건데 양식업에 쓰는 부표입니다. 여기는 많이 없죠. 포항에는 많이 없습니다. 보이긴 하세요? 네. 안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분포를 모니터링 사업에서 이렇게 뽑아보면은 저 오른쪽에 지금 있죠. 그 동그라미가 크죠. 포항이 있는 위치가 지금 다른 데보다 오염도가 심합니다. 포항이. 그죠? 예. 점점 이제 전에는 서해안, 남해안, 서쪽이 많았는데 지금 동해안 쪽으로 오염도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 모니터링 말고 스쿠버 다이버들이 수집한 시민과학 데이터 또는 또 다른 저희들이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찾은 데이터들을 종합 해가지고 생태계 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으로나 또는 선박의 운항에 피해를 주는 쓰레기도 찾고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더라? 1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대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얀색 스티로폼 부표. 이게 지금 아무리 포항이 뭐가 많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시죠? 이게 통영입니다. 통영의 욕지도라고 하는 그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데 거길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을 찍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가면은 물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하얀 알갱이들이 바로 스티로폼 알갱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는 폐어구입니다. 아까 선박도 그랬고 생태계 해저면에 있는 생태계도 해저 생태계도 영향을 주는 그물 중에서도 자망,
그물 중에서도 모든 그물이 아니고 자망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리고 통발. 세 번째는 낚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폐어구, 낚시 다 해상에서 일어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에 오랫동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일을 했지만 잘 안 알려졌어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1순위인 그 스티로폼 부표를 EPS라고 합니다. 스티로폼 부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여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안을 찾고 정책 개발하고 하는 워크숍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대안이 뭐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묻고, 그다음에 또 어민들이 쉽게 되가져올 수 있도록 가운데 물 위에 떠 있는 게 지파장입니다. 선상 지파장. 저런 거를 만들고 어민들이 바다에서 못 쓰게 된 폐 스티로폼을 저기다 갖다 놓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저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어민교육, 찾아가는 어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들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2008년부터 10년 동안 데이터가 보시면 현저히 줄어들죠. 스티로폼이 현저히 우리 바닷가에서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18년부터 지금까지도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폐어구 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직접 선박을 띄워가지고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거나 물에 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쓰레기를 어민들이 되가져오면은 돈으로 조금씩 보상을 해주는 수매제라는 사업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선상 지파장만 지어주고 어민들이 되가져오면 치워주는 것만 해주는 그런 세 가지가 우리나라 그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저거를 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 거는 오른쪽보다 8배 이상 비싼 방법이었어요. 단위 무게당.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바다에서 건져서 바닷가까지 가져오는데 돈이 다 들어가요. 실제로 처리하는 비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닷가까지는 어떻게든 가져오게끔만 하면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어민들이 해야 됩니다. 어민들은 함부로 막 버리고 정부가 가서 배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 찾아서 수거하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민들을 전담으로 어민들을 교육할 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재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 어민들을 직접 만나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퀘스천에어는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어민들이 선호하는 정책들을 찾아내고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낚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낚시터에 가서 쉬운 5곳에 3번 반복적으로 가서 조사도 하고, 낚시꾼들 370여 명 직접 인터뷰도 해서 낚시터에서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가 아니고 낚시줄이 가장 심각한 쓰레기였고요. 그다음 낚시 바늘이 살짝 이렇게 조금, 낚싯줄이 35%, 그 밑에 낚시 바늘이 11%. 그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에 대해서 보통 낚시꾼들은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설문을 해봤더니 한 6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 또는 어떤 그 직감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실제 조사해 보는 건 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왜 어떤 쪽에 더 집중을 해야 우리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근거는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입니다.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5개를 추출을 했는데, 15년간, 14년간의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게 항상 많이 나와요.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스티로폼 부표. 두 번째는 밧줄, 폐어구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병뚜껑이나 포장 비닐봉투 같은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개수로 보면 그것들이 항상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처음 10년 조사 방법을 조금 바꿨을 때도 스티로폼 부표나 발포형 파편, 스티로폼이 부서진 파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항목만이라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문제는 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안 먹혀서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아마 뭔가 수치로 목적을 딱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수치를 제시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어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제쳐주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더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5개를 일단 뽑았습니다. 뭔가 5개가 뭐가 될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양과 영양이라고 했는데 양은 그렇고 영양에 있어서도 5개를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낚시 쓰레기, 그다음에 이 노끈. 흔히 노끈은 쓰레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데이터에서 이렇게 끈으로 된 거는 위험합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통발이죠. 장어통발은 이제 우리 바닷가에서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게 하와이에서 저 동물이 지금 하와이의 몽크 물범입니다. 몽크 물범은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저 동물을 굉장히 보호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주둥이에 그 통발이 끼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례가 발견이 되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한테. 서프라이더라는 재단에서 저거 우리랑 같이 좀 해보자, 해결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부끄럽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0개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담배꽁초도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폭죽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폭죽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바닷가에 굉장히 많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거를 터트리는데 사실 불법인 걸 모르고 그다음에 깜깜한 곳에서 이렇게 터트리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에게도 그 화상도 입히고 피해를 입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거 폭죽 하는 거 날리는 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실제로 깜깜한 밤에 하기 때문에 터트리고 나면은 그 후에 남는 건 모르죠. 근데 다음날 가서 보면 청소할 때도 이런 철사가 조기 안에 심해 있는데 철사 같은 게 수거가 되지 않고 바다에 그냥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한번 터트렸을 때 여기 이제 연발 폭죽 같은 경우에는 저기 새끼 손가락만한 플라스틱 찢어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저렇게 한 번 저걸 터트리면 4개의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안 하니까 저희 나라가 안 하면 나라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중심으로 청소하고 10가지 중심으로 대안을 찾고 10가지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10가지 중심으로 캠페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티로폼 부표를 쓰지 말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스티로폼 부표 안 쓰시니까. 그런데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뚜껑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건 해당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플라스틱 페트병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플라스틱 페트병에 있는 담긴 물을 저기서 20개를 만약에 저기 놔뒀다면 우리가 오늘 20개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잘한 거죠. 벌써 20개를 줄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거 담배꽁초, 그다음에 낚시, 그다음에 식품 포장 비닐, 그다음에 그냥 비닐봉지. 우리나라가 비닐봉지를 1년에 400개를 넘게 씁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몇 개 쓸까요? 4개. 4개만 갖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비닐봉지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4개밖에 안 쓰는 나라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바닷가에는 100m당 24개의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14년간을 분석한 건데 평균이 24개가 있고요. 저거를 10분의 1이 될 때까지 노력하자라는 것이 열릴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2.4개가 되는 날까지 0으로는 못 만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2.4개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릴 캠페인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한 개 한 개 다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올리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안 쓰시죠, 여러분들? 쓰세요? 누가 쓰시나요? 쓰시는 분 계세요? 예. 네, 좋습니다. 인스타 사용자들을 위해서 먼저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다른 매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후속적인 활동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경우에는 아까 그 제가 2015년에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온 다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저희는 2010년부터 이거를 했어요. 저희 데이터가 없어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민 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 단체들을 좀 육성하고 그다음에 1년에 2번씩 영문 뉴스레터를 내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랑 같이 매달 세미나를 합니다. 이 단체들과. 그런데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너무 잘해요. 여기서 육성한 그 단체들이 제가 다 육성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10년 가까이 공부를 한 단체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개발 지원이라는 것은 보통 ODA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데 국가가 이제 선진국이 그 약간 저개발이나 뭐 개도국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5년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해양환경공단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방법을 이렇게 필리핀에도 적용해서 필리핀에서 중요한 쓰레기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스티로폼 부표가 1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닐 조각이 1번이에요. 저렇게 작은 조각들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기저귀가 또 그렇게 많습니다. 마닐라만에.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시민과학이죠. 그래서 시민과학을 확산시키고 그 시민과학자가 된 사람이 여기 지금 가운데 있으면서 저 사람이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 가슴에 있는 그 글자 안 보이시죠? 주황색으로 있는 글자. 그게 뭐냐면 마이 오션 미션이에요. 그 오션이 OCEAN 바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 단체 OSEAN 저희 바다 공동체 오션의 이름을 딴 마이 미션을 지금 필리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션 스쿨이라고 또 돼 있죠. OSEAN 스쿨. 그래서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발굴한 이 코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단체가 이 코이카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나게 대중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라던가 뭐 필리핀에서도 하지만 에이펙에 있는 11개 나라의 이제 담당자들 모아가지고 한 일주일씩 훈련시키고 수료증 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릴 캠페인 말씀드렸죠. 열릴 캠페인의 10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근데 요약하자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방법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는 무조건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직장, 내가 속한 어떤 커뮤니티에 확산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또 한 번 더 나가서 내가 버리진 않았지만 뭔가 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제연안 정화 행사.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 어쩔 수 없이 썼지만 그만큼 좀 주워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국제연안 정화 행사에 참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다기사단이라는 새로운 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무료로 오늘의 해양 쓰레기 저희들이 월간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고 오션 회원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하시면 저희들과 이 거대한 그 플라스틱과의 어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노력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릴 캠페인 시즌 1에서 저희들이 이제 플라스틱 페트병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뭘 얘기를 했냐면 일단 페트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안전해서 그 맛도 좋고 해서 페트병에 이제 담겨 있는 물을 돈을 주고 일부러 사 먹잖아요. 그런데 페트병에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아요. 수돗물보다. 모르셨죠? 수돗물보다 깨끗할 거라고 이걸 먹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에서 나온 논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미발표 자료에도 보면 국내의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 돈 들여서 페트병에 담긴 물을 사 드시지 마세요. 대신 수돗물을 걸러서 드세요. 저는 수돗물을 지금 10년째 먹고 있거든요. 정수기는 쓰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한지. 그거 공짜로 검사해 줍니다. 내 집까지 와서 내 집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실제로 물이 먹어도 좋은지를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치시면은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와서 무료로 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 물을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캠페인 시즌 2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이제 만화도 그려가지고 아이들도 쉽게 이 문제를 좀 이해하고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개인이 페트병 사용하는 것도 줄이고 그다음에 단체 행사할 때 오늘과 같이 이런 행사를 주관하시거나 어디 모임을 가시거나 할 때 페트병 사용을 금하고 주변에 그냥 정수기를 하나 놔두세요. 그리고 안내할 때 개인컵 가져오기를 딱 써주시면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국제환경정화 행사는 클린스웰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바다기사단은 사실 새로운 디지털 시민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스카이나이트는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드론은 없으세요? 드론 있으신 분, 그다음에 스쿠버 다이빙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그다음에 스마트폰 있는 분 계세요? 예. 왜 세 분밖에 안 드시죠, 손을? 그러면 다시 물을까요? 예,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닷가에서. 포항은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바닷가가 좀 멀다.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되는. 사진만 찍고 사진 속에 쓰레기가 뭐 있다라는 것만 조사하면 아주 간단한 그 절차만 지켜도 시민과학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도록 개발한 사업이고, 이제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오션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이 웹사이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 같은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브그루라고 하는 회사가 그 IT 전문 기업인데, 저희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이 IT 기업 설립자셔가지고 자기 그 직원 그 컴퓨터 개발자들을 이걸 여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폰 앱도 있고요. 바다기사단 자료를 여기에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가공해서 제공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7월 8일에서 9일 여기 포항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원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직접 좀 나도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링크를 이제 카메라로 찍어보시면 그 가입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거기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네이버에서 바다기사단 치시면 카페가 나오고 거기에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저희 뉴스레터는 그냥 무료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링크를 들어가 볼게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홈페이지를 보시면 차단이 됐네요. 홈페이지에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볼륨 번호가 158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58번 저희가 뉴스레터를 냈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뉴스레터를 내고 있으니까
이 회원이 되셔가지고 같이 이 모든 노력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플라스틱 협약을 2025년 만들게 되는데 만들기 전에 지금 오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뭉클해지는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질문보다도 앉으시죠. 예, 먼저 강연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참 이게 뭐 감동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마 청중님들께서는 뭔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질문보다 강의 평을 먼저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접하던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오늘 이런 것들이 충격이 아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진행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는데 질의응답도 좋고요. 뭐 경험 사례도 좋고요. 혹은 오늘 강의에서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고요. 뭐든지 편하게 좋습니다. 있는 분들끼리 같이 한번 우리 이 현실을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꼬마. 왜 어린이네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거예요? 왜 어린이한테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으냐? 네. 그게 궁금한 거지?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아가들 대변에서 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는데 원인은 정확하게 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직관이나 경험으로 보면 아이들은 바닥에 있는 거를 아무거나 다 입으로 넣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것도 넣고 그 다음에 갖고 노는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그 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알아듣기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 아기들이 기어다니고 할 때 아무거나 다 입에 넣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뭐 최연소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학년이니? 2학년. 오, 대단합니다. 아빠가 누군지. 예, 또 다른 질문 좀 부탁합니다. 예, 그 마이크 좀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좀 지엽적인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슬라이드 27번에서 그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그 플라스틱 발생량 또는 폐기 가능량을 보여주셨는데 중국이 제일 높았는데 거기 보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높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북한이요? 북한이 남한보다 많았어요, 색깔이. 왜 그랬는지 혹시. 그거 어떻게 그걸 또 보셨을까요? 그게 이제 그 논문에서 우리 전 세계 나라들을 다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월드뱅크의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20위권 안에 있는 나라만 전부 줄을 세워서 표로 딱 제시를 했는데 19위가 북한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북한은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 사이언스에 나왔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9위에 있는 것은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북한은 그 플라스틱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쓰지 않고.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끔 이제 우리 모니터링 사이트에서도 종종 발견이 되지만
전혀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거 진짜 예리하게 잘 보셨는데, 네,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 해양 쓰레기라는 것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출한 지역에서 해류를 타고 또 뭐 남한에서나 중국에서 사용한 쓰레기가 떠내려와서 그쪽 북한 지역의 해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추측합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은 그 쓰레기를 실제 조사해서 한 게 아니고 통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 해안선에 50km 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육지 쪽 50km 안에 있는 그 인구 수하고 그다음에 1인당 배출하는 쓰레기 양 중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양 그런 걸 가지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계만 갖고 한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 요거에서는 해당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사 방법 자체가 해안에 있는 쓰레기를 조사한 게 아니고요. 예, 저도 아까 똑같이 봤어요. 저기 네네. 투기 가능량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까 네, 투기 가능량이죠. 예. 미관리량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양. 안녕하세요. 포항 플로깅 사무국장 이명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질문하신 김에 포항 플로깅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어떤 일을 회장님께서 하시는지. 하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포항 플로깅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주제랑 맞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포항 플로깅 대표 김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오션을 오늘 만나면서 눈이 좀 작은데 엄청 커졌거든요. 저는 오션을 만나기 전까지 도대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이 해양 쓰레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SNS에다가 이렇게 그날 쓰레기를 주워서 올리고 맨날 이제 사진으로 그냥 SNS에다가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만 알아요. 그냥 해양 쓰레기가 이런 게 있나? 왜 맨날 치워도 맨날 많아? 그러는데 저는 가장 문제되는 게 폭죽 탄피 때문에 걱정이 제일 많거든요. 저녁이 울려 터뜨려야 되는 폭죽 탄피 저것들이 내일 이제 바다로 다 떨어지니까 제가 또 해안가에 살아요. 그러면 저녁이 그 폭죽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리겠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해양 경찰에는 그냥 얼마 물어버리고 포항시에서는 파는 거는 불법이 아닌데 터뜨리는 거는 불법이지만 단속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는 일반 시민인 제가 터뜨리지 말라고 하면 이제 젊은 이래갖고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그 폭죽 탄피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아까 링크 타고 들어가서 폭죽 탄피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조사된 게 있는지 오션에서 만약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제가 어디에다가 얘기라도 좀 해보려고 대표님한테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잠시만요. 포항 플로깅은 도동 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일대 해수욕장까지 매일 우리는 맨발 걷기 하는 팀인데 맨발 걷기 하다가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큰 쓰레기는 다 주워서 매일매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걷는 그 파도가 찰싹거리는데 무릎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바람이 한번 불면은 그 해변에 있던 쓰레기는 금방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는 사람만 알아요. 그 답답함을 좀 이렇게 큰 대표님께서 이렇게 좀 앞으로 제 궁금증을 좀 많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폭죽 쓰레기도 저희가 해안에 발견된 쓰레기 양은 얼마 안 돼요. 데이터상으로. 근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제 열릴 캠페인의 항목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10가지 항목을 차례차례 전략 개발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어 통발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 16일 날 장어 통발의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합니다. 장어 통발을 시작한 이유는 장어 통발이 제일 쉬워서 장어 통발 하시는 분이 제일 적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파다 보니까 그렇게 또 적은 것도 아니어서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하나하나 그러니까 폭죽만 한번 주제로 저희들이 따로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이 폭죽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중지를 모아서 그 다음 행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수님 마이크 좀 뒤로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몸소 실천하시는 것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건 좀 여담이면서 좀 실천법에 대해서 좀 저도 궁금해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은 대표님이 왜 거제 가셨는지,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를 잘 해서 환경의 날처럼 행사를 자주 하시는지, 이런 거제 일원에서의 환경 캠페인을 잘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주면 좀 같이 지역별로 연대해 봤으면 싶은 것이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쓰레기의 아까 철학이 저랑 좀 맞는 게 뭐냐면, 사실은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석유 추출을 안 하는 게 답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자원 재순환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플라스틱을 다시 오일 추출하는 크래킹 기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분해 해가지고 다시 오일로 추출하는 거. 그럼 플라스틱이 1kg을 가지고서 다시 이 분해해가지고 그 오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한 1리터 정도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제가 한번 논문이나 그 스토리 사설을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에 보면은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캠페인의 일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현대 사회에서는 넉마주의를 다시 한번 캠페인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조금 전에 말씀 준 대로 크래킹 기법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의 공장이 있다면, 세 번째는 첫 번째 질문에 연계해서 시민단체랑 이런 것들을 다시 집합할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넉마주의 캠페인을 세계적으로 먼저 선점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국제 환경에서도 큰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첨언하면은 해수부에서 연 1,000억에 대한 그런 자원에 버려진 것을 수거하는 부분에만 역점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기업에서도 같이 공생관계를 가져야 된다면 환경 부담금을 내고 그 부담금을 다시 넉마주의 캠페인을 통해서 돌려주는 순환 효과를 가지면은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이 자정 효과로서 버려지는 게 좀 소실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사례에 대한 답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해주셨네요. 그 거제도에 제가 간 거는 뭐 거제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간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전에 데이터를 보면 거제도가 저희 조사 정점에서 가장 쓰레기가 심각한 곳이긴 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희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거제도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제가 잘 다니던 연구소를 그만두고 경력 단절을 제가 2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을 하고 거제도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갔다가 이 과제가 저는 이 문제가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는 이슈고 제가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같이 했는데 프로젝트가 끊어지니까 연구원들이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연구를 안 해요.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연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문제 이걸 정말 해결하기는 너무 힘든데 누가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연구원에서 안 한다면 나라도 해야지 하고서 하게 됐고, 거제도에 이제 있으니까 거제도를 중심으로 거제 지역을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해양수산부하고 처음부터 일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 청소를 잘 안 합니다. 바닷가 나가서 쓰레기 청소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이미 쭉 경험을 해봤어요.
가도 끝이 없다. 주워도 끝이 없는 게 해양 쓰레기다. 왜냐하면 내가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집이 바닷가에 있으면 바닷가 앞으로 쓰레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어디선가 버리는 거죠. 그걸 제가 치운다고 해도 다음 날이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답답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내 집 앞은 항상 더러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집 앞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바닥 쓰레기를 하다 보면 줍다 보면 화가 나요. 이게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계속 줍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줍습니다. 플로깅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지금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저희가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을 찾아다니진 않고 기업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후원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데 후원하시겠습니까 해서 기업이 선호하는 어떤 저희 프로그램을 한 10가지 정도 옵션을 주고 그중에서 이제 후원하도록 하는데 대개는 그 플로깅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싶어 해요. 그럼 저희가 그 기업의 예산을 받아서 그 돈을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런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바닷가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심각하게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오일을 추출한다는 방식은 사실 오일에서 플라스틱을 추출했는데 플라스틱이 다시 오일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또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많은 그 검토들이 있고 기술은 또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기술에 꽂혀 있어서 이 문제도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게 많고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되지만 아까 이제 기름을 뽑아내는 방식의 그런 기술은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이 그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데 다양하게 있어요. 그 안에서도 보면.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그런 사업이고요. 실제로 아까 1,000억의 예산을 그 해양수산부가 수거하는 데 쓴다고 했는데 해양환경공단에서 그 해양 쓰레기 교육을 위한 전국민 캠페인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올해 4억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너무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예방하고 캠페인을 하고 하는 부분에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수거 예산은 늘리기가 쉬운데 예방 예산은 늘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아직 우리 대국민 그 인식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어떤 대중 캠페인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은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은 예방하고 수거하는 활동 같이 하고 반려해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북 쪽에나 경남 쪽에 맡고 계시는 부산의 대표님이 맡으시고 저는 이렇게 경상북도하고 포항하고 울진 쪽에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제가 작년부터 이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제가 좋은 환경 예술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플로깅을 하고 거기에 나온 쓰레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술적인 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 반려해변하고 연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저희도 뭐 KTNG 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도 중학교하고 학생들 하는데 아마 반려해변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예방하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까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스코 휴먼스하고요. 그리고 영남 에너지 지금 이번 달부터 다시 또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 참여하신 분들이 플로깅을 거의 대부분 하시고 계신 분이 많았어요. 특히 포스코 휴먼스는 저희들하고 하기 전에 이미 플로깅을 해서 해양 환경 정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이게 플로깅
이라는 부분에서 반려해변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뭔가 새로운 부분을 찾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지금 또 포스코 휴먼스라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플라스틱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오늘 그것 때문에 강의를 들으러 왔었는데, 제가 그 반려해변에 대한 강의를 직접 작년에 저 반려해변 전국대회도 갔었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전시회도 보고 다 했는데,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게 버리고 죽는 것만 중요한 것보다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특히 저희 대도 중학교는 작년하고 올해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버리면서 이 버리는 그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인지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송도 해수욕장 하면서 거기 있는 해양 생물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줍고 플라스틱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것보다는 이 버림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직접 관찰하는 부분이 제일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해양 환경을 살리는 부분이 인간하고 같이 공존한다는 부분까지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심이 확장만 되면 꼭 내가 하는 활동이 아니고 더 많은 활동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릴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특히 제가 거기 지금 사랑도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 계속 보니까 이쪽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표가 많이 보이고 그 부표를 수거하는 것까지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근데 특히 어민들한테 이런 교육하는 게 제일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생계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생계적인 지원도, 그죠? 뭐 이게 뭐 얼마 정도 어민들이 수거하면 얼마를 준다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생계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나쁘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계랑 연결돼서 이 해양 환경을 살려야 된다는 그 부분으로 또 인식이 되면 어느 순간 인식 개선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플라스틱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 않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 다시 주울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 초에 제가 논문을 받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저 대표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양 환경 교육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교육부랑 연결돼서 학생들한테 이걸 좀 많이 확장해서 해양 교육을 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좀 되지 않죠. 이런 해양 환경을 뭔가 그죠?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려해변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저희들 반려해변은 정말 하고 싶은 이렇게 단체가 있으면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해서 그 부분을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어떤 해변을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코디쌤 다 계세요. 그래서 코디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저희들은 해양산업과에서 포항시랑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고 거기를 계속 입양을 하는 그 조건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반려해변은 사람들이 많은 해수욕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데 쓰레기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 그런 반려해변에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해변 감사합니다. 홍보대사를 하셔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이 반려해변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론적인 그 준비들을 좀 해양수산부에 제공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반려해변 이제 지역 코디네이터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해변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미국에서 아주 성공했던 제도고 기업이나 어떤 조직과 바다 해변 하나를 묶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반려견 키우듯이 해변 하나를 우리가 평생 이제 돌보고 가꾼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이거는 내 해변이야 하면서 내가 가꾸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까운 해변 하나 정해서 인증만 받고 하시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모아 보면요, 우리 방금 뭐 서정숙 대표님이나 그전에 이제 김은희 대표님이나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사회단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개인이 실천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많은 개인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해양교육 특성화 과정에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제가 또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결국 오늘 우리 내용도 좋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한 사람에서 실천이 아니라 사회단체를 넘어서 사회단체 간의 네트워킹을 만들고 글로벌하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배우고 싶고 교훈을 얻고 싶고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개인이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사회단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단체의 네트워킹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능력이 있으시고 저희들한테 귀감이 되시고 뭔가 또 저희들이 좀 배우고 싶은데 사회단체가 오늘은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해양 쓰레기 관련되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게 사회단체가 좀 더 시민단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냥 의지만 가지고 실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학이라는 게 와닿았던 이유인데요. 그러한 어떤 베이스가 되고 거기에 또 관의 어떤 지원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저희 슬로건이 풀기 위한 이음이에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어서 이게 같이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단체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좋지만 해양수산부나 근데 정부가 잘해야 돼요. 정부가 정책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공단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잘 하셔야 되니까.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각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잘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개인 또는 어떤 단체다 하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시고 같이 활동하시는 다른 단체들이 또 국내외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로부터 배우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합니다. 화요일 아침 10시 반에는 논문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공개 세미나를 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논문을 못 읽더라도 들어와서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한 달에 한 번씩 국제 네트워크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 나라에서 그 해양 쓰레기 문제를 주도하는 단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저희 뉴스레터 받아보시고 세미나 하고 나면 저희가 다 한글로 다 친절하게 요약하고 내용 정리하고 토론한 것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고 오션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힘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부족하니까 나도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가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하는 시민단체여야 더 이렇게 네트워크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더 많은 파급 효과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발표 전에 한 가지 더 첨언하면은 그 실증 분석을 대표님이 단연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분석적인 기법도 사실은 스킬이 중요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저 또한도 교원 대상으로 계속 교육에 대한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은 교육에 대한 그 과정이 실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버리면 안 돼라는 인지적 관점은 전달이 될지언정 사실은 이 시간적인 걸 계산해 보면은 쏟아지는 양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려해변이고 모든 캠페인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부분은 아는데 가장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실효성이 사실은 어떤 부분이 가장 팩트가 스펙트럼으로서 실증 분석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에 제가 좀 더 첨언해 드린 뭐냐면 보상적인 제도를 넣는 부분과 실적으로 시민단체의 환경적인 중요성에 대한 마을에 대한 반려해변적인 부분과 아니면 자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과 이런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의 계몽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이 더 강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반증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논문적인 것을 정책적인 제언으로 좀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도 더 증대 효과가 되는 것은 포인트화를 시키고 보상제를 시킨다면은 시민들은 캠페인을 통해서 더 강화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오션에서 앞으로 좀 하시면은 거점을 두고서 몇 가지의 스펙트럼을 놓고서 이런 실태 조사를 가지면 가장 우수 모델이 이런 거더라 라는 부분으로서 캠페인을 더 장려해 보면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헤아려지는 부분이 작은 소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두 질문, 예, 우리 MBC PD님. 뭐 좀 너무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공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페트병으로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이런 양이 많을지, 혹은 또 뭐 저희 다 포항에 사니까 해산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 실제로 이렇게 해산물을 먹을 때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실 이제 뭐 인간이 먹이 사슬에 제 정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일정 정도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닐 것인지, 요즘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 때문에 해산물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죠. 뭐 너무 또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어떤 해산물과 뭐 어패류 이런 데서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문제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좋을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오늘 질문들이 정말 다들 예. 본문보다 더 어려운 질의응답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교수님 말씀도 되게 감명이 깊었고요. 질문하신 것도 굉장히 그 실용적인 질문인데, 해산물에서 발견된 양은 얼마 안 돼요, 사실. 대기 중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해산물 속에서는 조금 우리가 회피하려고 한다면 뭐 약간 내장만 먹는다던가 뭐 이런 거는 좀 회피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는 그렇게 아직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해산물은. 그런데 우리 바다의 오염도는 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그 오염도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면, 요새 기후 우울증이 있잖아요. 기후 우울. 이제 플라스틱 우울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 빨리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그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보여드렸던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근데 그 막대 그래프를 놨던 그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을 때 2040년에 80%까지, 지금 현재의 양의 8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강구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놔두면 4배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우리가 이 플라스틱의 어떤 위기에서 좀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완벽하게 해결은 못합니다. 근데 속도는 늦출 수 있고, 우리가 아픈 시대를 조금 좀 늦추는 그러기 위해서 모두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뭐 늘 열려 있는 아마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문을 하시면 항상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께서 오늘 강의 이후에도 계속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거 여쭤보겠습니다. 집에서 절대 페트병 안 쓰시나요? 제가 사지는 않습니다. 예, 사진 아니, 안. 이제 누가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저희 남편도 병을 사진 않는데, 예. 이제 음료수병을 가끔 이렇게 폐티에 담긴 음료수병을 가끔 사긴 합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그냥 수돗물 바로 드시나요? 끓여서 드시나요? 저희 쪽은 수질이 좋고, 저희 사무실도 수질 검사를 아까 그 무료 검사를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통영에 있는 사무실, 그리고 거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우리 바로 생수 먹습니다. 마시듯이. 네네. 사실 저희 어릴 때 그렇게 먹었죠. 수돗물 그냥 먹었었긴 했죠.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놔두면 염소 성분이 이렇게 날아가서 받아놓고 네, 예, 네. 30분 정도 가라앉힌 30분 후에 정도 예. 놔두면 더 좋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바로 마십니다. 근데 수도꼭지에서 바로 물 틀어서 마시는 게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수돗물을 깨끗한 수돗물을 다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편적인 복지예요. 어느 누구라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되게 못 믿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못 믿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무료 검사를 받아보시면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포항 수자원 공사 굉장히 바빠질 것 바빠지는-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강의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보통 이제 TV에서 나오던 보통 내용들을 조금 전문화시켜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이제 궁금했었던 건 원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타이틀이 일단 슬기로운 실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 어떻게 하면 조금 정말 뭐 아까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3가지 제시를 해주셨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던가 기계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론적인 거는 우리가 스스로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가 플라스틱을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저해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그 재현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답답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새벽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분리수거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지만 수거를 해가는 쓰레기차는 똑같이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껍데기도 버리고 여기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다 해서 수거를 했지만, 뭐 경비 아저씨들도 땀 흘려서 다 준비를 했지만 그들이 가져가서 수거를 할 때는 다 함께 썩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뭐 원론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쭉 들어봤을 때는 그닥 슬기로운 실천법은 우리가 늘 해왔던 것밖에 없던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부책은 딱히 이렇게 이거다라는 거는 좀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네. 제일 아까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논문을 하든 학문을 공부하든 머리를 짜내서 중지를 모아서 어쨌든 교육적으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어떻게 해라라는 걸 주입식보다는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어떠한 그런 법제화를 하든지 제재를 조금 더 이렇게 방부제를 해야지만이 우리나라는 조금 인식 개선이 항상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강의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변에 있는 모든 그 시민들도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태반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오픈화시키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다 갈 수 있는 뭐 맨투맨이든 뭐 단체든 그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가장 이제 날카로운 질문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강조한 것이 좀 전달이 안 됐다면 제가 강의를 좀 앞으로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슬기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바다 거북이 코에 그 빨대가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빨대가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았다는 그런 시스피러시라고 하는 다큐도 작년에 나왔고, 칫솔을 바꾼다던가 뭔가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실천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어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민이 아닌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아닌 것들 중심으로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울여 주셨을 때 전체 쓰레기를 다 줄일 수는 없어도 50%는 줄일 수 있다. 그건 우리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기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여기도 하고 1부터 100까지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페트병, 비닐봉지, 식품 포장,
그리고 담배꽁초, 그다음에 폭주. 요 5가지의 노력을 집중해 주신다면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예. 다른 거를 다 줄이려고 하면 줄일 수가 없어요. 저 범위를 확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 인식 증진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저희들이 사실 그 동안에 너무 그걸 못 해가지고 엄청 반성을 하고, 그래서 열릴 캠페인이나 바다기사단 같은 거를 이제 시작을 재작년부터 했고, 저희가 이제 체계적인 교육 컨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평생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2시간 동안 우리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해양 쓰레기,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 오늘 한 30분 정도 오셨는데, 물론 더 많은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저라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것 같습니다. 비닐 줄이고 페트병 안 쓰고 또 파급 그렇게 홍보할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유튜브로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었고요. 또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거를 또 파일로 만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까운 분들한테 오늘 강연 내용 또 파일로 보내주고, 또 연말 되면 올린 내용들을 또 책으로 해서 나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달까 좀 띄워주고, 오늘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 동아시아 오신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시민단체와 함께 교류를 하고 네트워킹을 하시는 대표님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